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혹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문제 있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적응 행동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역설적인 말이죠. 보통 우리는 세상에 잘 맞추는 걸 적응, 잘한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소위 어리석은 사람이 진보를 이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길 거부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하늘을 날겠다고 고집했던 라이트 형제. 수천 번을 실패하고도 결국 어둠을 밝힌 에디슨.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서태지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당대의 시선으로는 이상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 부적응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적응 행동이라는 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개념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개인이 세상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해서 뭐랄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행동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부적응이라는 게 무슨 절대적인 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사는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로 문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을 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문신이 아주 중요한 전통 의식이거나 그냥 나를 표현하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일 뿐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적응이냐 부적응이냐가 완전히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준이 애매한 부적응 행동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행동을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5가지의 특별한 렌즈, 즉 도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행동을 훨씬 입체적으로 보게 도와줍니다. 먼저 통계적으로 얼마나 드문 행동인지, 또 이상적인 상태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즉 주관적인 고통의 정도를 살피는 거고요. 여기에 사회적인 약속을 얼마나 어기는지,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주관적 고통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상해보세요. 꿀 같은 일요일 저녁에 상사한테 업무 문자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왔네? 내일 출근해서 봐야지 하고 쿨하게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주말 다 망쳤어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부적응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도구들이 만능은 아니에요. 당연히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착하거나 재능이 엄청나도 통계적으로는 평균에서 이탈한 거잖아요. 또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이 투표권을 주장하는 건 비정상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권리가 된 것처럼 사회적 기준은 계속 변하거든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핵심은 단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부적응으로 볼 수 있는지 대략 감을 잡았으니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행동들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치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같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각 모델은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죠. 각 모델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생물학적 모델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몸에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반면에 정신분석 모델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고 깊이 파고들죠. 행동주의 모델은 어떤 행동이 잘못 학습된 걸까?를, 인지주의 모델은 어떤 생각의 패턴이 문제일까?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모델은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성장에 가로막고 있을까? 하고 질문하죠. 같은 행동을 두고도 원인을 찾는 길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적응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그 원인을 찾는 다양한 관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4명 중 1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적어도 한 번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통계입니다. 이게 당뇨병 유병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즉, 부적응 행동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은 더 이상 남의 얘기, 특별한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 내 가족,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보고 섣불리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낙인 찍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행동이 어떻게 부적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났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판단을 넘어선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나도 모르게 비난했던 누군가의 행동을 이제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의미가 될 겁니다.